안녕하세요. 늠산한 기밀들이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한기의 장롱을 중심으로 한 오싹한 이야기를 함께 털어내 보겠습니다. 그곳에는 상상할 수 없는 기밀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곳에 실제로 영혼이 있을까요? 여러분은 이 신비한 세계에 발을 들여놓을 용기가 있나요? 이 이야기는 할머니와 함께 살았던 한 숙면의 지역으로 여러분을 안내할 것입니다. 그 장롱은 단순한 바고가 아니라 표현할 수 없는 두려움이 잠재된 곳입니다. 여러분은 준비가 되었나요? 때때로 우리가 보는 것은 겉모습일 뿐입니다. 그 안에는 끔찍한 비밀이 숨겨져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벌써 30살이 훌쩍 넘은 공익부학과 말학부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 타지에서 맞벌이를 하셨고 집안 사정이 좋지 않아서 할머니와 아버지와 함께 살았습니다. 저는 어린 나이에 집안에 빨간 딱지가 붙는 것도 봤고 붕어찜에 자활을 할 때도 있어서 그런지 겁이 많았습니다. 이 때문에 동네 친구들과도 잘 어울리지 못했고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였죠. 10살이 되었을 때도 여전히 밤에 화장실을 가지 못해서 그대로 잠에 들어 오줌을 싸게 됐습니다. 그런 저에게 아직도 기억이 남는 섬뜩한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할머니 집은 서울의 한 달동네에 있었는데 그 집에는 장롱 하나가 있었습니다. 여러 집처럼 오랫동안 집에 있었던 장롱이었는데 이불을 얻는 용도로 사용했고 할머니 할아버지는 그 장롱을 무척이나 아끼셨습니다. 집안에 대대로 내려오는 갑오처럼 느껴졌는데 당시에는 그런 걸 잘 몰랐죠. 그때가 제가 7살 때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자다가 오줌이 마려워서 일어났는데 제가 화장실에 가지 못하니 방 안에 오줌 누는 통을 뒀었거든요. 빨리 오줌을 누고 다시 자야겠다는 생각으로 통을 들었는데 뭔가 오싹한 느낌이 드는 겁니다. 고개를 왼쪽으로 서서히 돌렸는데 할머니께서 이불을 깔다가 장롱문을 닫지 못하셨던 건지 장롱문이 거의 5분의 1 정도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달빛이 들어와 그 안이 아주 희미하게 보일 정도로 말이죠. 그리고 어둠에 한층 더 눈이 익숙해지면서 그 안에 있는 할머니를 보았습니다. 저희 할머니가 아니라 생전 처음 보는 할머니였죠. 그 안에서 한쪽 다리를 베고 앉아서 저를 쳐다보고 있더군요. 그걸 보고는 저도 모르게 오줌을 쌌는데 앞바닥에 그대로 싸는 바람에 할머니가 일어나셨고 아닌 밤중에 엄청 뿔이 났더랬죠. 저는 놓이면서 할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저 안에 할머니가 있다고요. 다행히 그 말은 믿지 않으셨고 그날은 우리 다 지쳐 잠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안방에 들어가는 게 너무나도 무서웠고 마집에는 죽도록 싫었습니다. 저를 보고 웃으면서 앉아있던 할머니의 모습이 다른 방에 저 자도 여전히 꿈에 나왔고 밤마다 안문을 살리면서 제대로 된 생활이 어려웠습니다. 그 어린 나이였지만 이게 정상적인 것일까 매일을 고민했으니까요. 한 달에 한 번씩 집에 오시는 부모님에게도 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에게 꿈이 나는 것도 싫었고 밖에서 일하느라 고생하시는 부모님께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지도 않았으니까요. 그렇게 거의 2년을 넘게 시달렸습니다. 방에 들어오기도 싫었고 어떻게든 옆으로 돌아 누워서 장롱 쪽을 보지 않고 잠잤습니다. 그게 지금도 습관이 되어서 항상 옆으로 돌아 누워서 잡니다. 나중에는 할머니도 그런 손자의 모습이 신경 쓰이셨는지 항상 물을 보러 잠드는 게 습관이 되셨죠.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8살 때 제 몸무게가 20kg이 조금 넘었습니다. 배꼽이 다 튀어나올 정도로 몸이 허약했는데 매일 밤 할머니께서 기도를 하셨고 손주원이 살찌는 게 당신의 가장 큰 바람이었을 정도입니다. 결국 한약을 지어 먹으면서 지금은 이렇게 뚱땡이가 되었지만요. 아무튼 그 당시 장롱 안에서 봤던 할머니 때문에 성인이 된 지금 제가 봐도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했습니다. 동네에 버려진 장롱은 안 봐도 옆골목으로 빙 돌아서 집에 갔고 가끔 집에 혼자 있을 때면 작은 방에 틀어박혀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장롱에 있는 옷을 꺼내지 못해서 일주일 동안 똑같은 옷을 입은 적도 있습니다. 그러다 그 일이 있고 거의 2년이 다 되었을 때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안 그렇지만 당시만 해도 할머니께서는 1년의 제사를 거의 4-5번 지내셨습니다. 할머니의 부모님과 시어머니 시아버지의 기일의 제사도 지내고 할아버지 형제 중에 결혼하지 못하고 돌아가신 분의 제사도 챙겼습니다. 그 즈음에는 저희 고조할머니 할아버지 제사도 있었습니다. 위패라고 하죠.
원래는 뷔페로 넣고 사말 2개로 나눠서 제사를 지내셨는데 그날은 왜 그러셨는지 모르겠지만 오래된 사진 하나를 꺼내셨습니다. 산을 하나만 켜고 두 사람의 사진을 두었는데 어디 사진관에서 찍은 것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한 커플이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제사 음식 넣는 걸 도와드리다가 문득 궁금해져서 그 사제에 가까이 가서 얼굴을 봤는데 너무 놀라서 저도 모르게 그릇을 들고는 그대로 뒤로 자빠졌습니다. 사진 속에 있는 사람들은 분명 젊었지만 여자분은 분명 제가 그날 봤던 그 할머니의 얼굴이 있었거든요. 넘어져서 놀라 저를 보고는 주방에 계시던 할머니께서 오셨는데 제 표정이 이상했는지 혼도 안 내시고 무슨 일 있냐고 물어보시더군요. 저 사람 누구냐고 모르니 고조 할머니 할아버지라고 하셨고요. 제가 저번에 장로마에서 봤다는 사람이 저분이라고 샘때를 쓰니까 할머니께서 가만히 저를 보시더니 당신 무릎에 저를 앉히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안에 대해 천천히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할머니께서 처음 이 집에 시집을 오셨을 때 배웠던 시할머니 시할아버지인데 시집살이로 고단했지만 그 와중에도 그렇게 할머니를 잘 챙겨주셨다고 합니다. 비록 오래 모시지를 못했지만 그게 너무나도 고맙고 마음에 남아있어서 이렇게 수십 년이 흐른 지금도 제사를 지낸다고 말이죠. 그리고 장롱을 가리키면서 저 장롱이 그분들이 선물로 주신 장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제서야 제가 봤던 분이 저희 고조할머니라는 걸 알았고 좋은 분이라는 것도 느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장롱 안에 앉아 계시는 모습이 도저히 저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이후에도 저를 달래려고 수차례 말씀을 더하셨지만 여전히 그때의 기억과 나름의 이성적인 판단으로 무서울 뿐이었죠. 물론 그렇게 설명을 듣고 나서부터는 그래도 그나마 좀 낫긴 했습니다. 당연히 장문 반대편으로 몸을 돌리고 잤지만 말입니다. 지금은 취직한 지도 꽤 되어서 가끔 할머니 집에 찾아가 용돈도 드리고 있습니다. 아파트로 이사온 지도 꽤 되었지만 여전히 그 장롱은 안방에 있구나. 그거 볼 때마다 요즘 바로 PTSD가 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웃으면서 말하지만 그때는 제 인생에서 가장 무서웠던 게 장롱이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는 장롱이 참 무서웠습니다. 제가 그 예전에 폐쇄공포증 같은 게 있었거든요. 예전에 너무 더운 날이 있었는데 그때는 집에 에어컨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원한 장롱 안에 들어가 놀 때가 많았는데 저도 모르게 그 안에서 잠이 들었고 형이 그분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불을 넣던 장롱이었는데 이불이 쌓여 있었고 그 위에서 자고 있었거든요. 근데 문득 눈을 뜨니까는 사마이 컴컴하고 아무리 바로 자도 장롱 문이 안 열렸어요. 울며 불며 소리 지르니까 그제서야 문을 열어줬는데 그 짧은 시간 안에 느꼈던 공포심이 워낙 커서 거의 1시간은 울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제 안에는 장롱이나 튀김이 없습니다. 캔머리다가 옷걸어 두고 사는데 솔직히 30이 넘은 지금도 장롱은 무섭습니다. 비가 추덕추덕 내리는 날에는 중학교 때 선생님 한 분이 얘기해 주신 이야기가 늘 생각난다. 내 기억이 맞으면 중학교 2학년 때로 기억한다. 그 선생님은 50대 후반의 할머니였고 담당 번호는 도덕이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수업 외의 이야기는 전혀 하시지 않으셨고 수업 중에 따처워 지워온 놈들은 까랑까랑한 목소리로 혼내시는 게 유명하셨던 분이다. 그날은 초여름 비가 추적추적 내리며 천둥번개가 치던 날이었다. 그런 날은 의례 수업하러 들어오신 선생님들한테 무서운 이야기를 해달라고 졸랐다. 선생님들은 학생들이 집중을 1도 안 할 거라는 걸 알기에 무서운 이야기나 지인들이 겪었다고 말하는 무서운 썰들을 풀어놓으셨다. 그날은 점심시간 다음 오비시의 도록 수업이었고 그 할머니 선생님이 들어오셨다. 우리 모두는 헛소리하면 일할 시간이 피곤해질 걸 알기에 조용히 침묵을 유지하고 있을 때 꼭 눈치 없는 마 말하다 큰 목소리로 말했다. 선생님, 비가 오는데 무서운 이야기 하나 해주세요. 또딱 바로 앞자리였던 나는 이제 혼나겠군 이라고 생각했는데 왼발 선생님은 조용히 우리들을 주시하다가 입을 열었다. 무서운 이야기가 듣고 싶니? 평소와는 다른 분위기였을까. 우리 모두는 크게 네라고 말했고 선생님은 천천히 이야기를 풀어나가셨다. 선생님 집에서는 선생님이 어릴 때부터 설날이 지나고 따로 제사를 하나 더 지냈다고 한다. 근데 이 제사가 조금 특이한 게 보무식, 운도라, 분화 등 각종 신발을 음식들과 함께 장에 펼쳐놓고 선생님의 아버지 혼자서나 다락방에서 제사를 지내셨다고 한다.
서증인이 국민학 그때 너무 궁금한 나머지 제사를 지낼 때 몰려 올라갔다가 크게 혼이 난 뒤 고등학교 때까지 제사 때 다락방 근처에는 가지 못하셨다고 하셨다. 대입 수험을 끝내고 가족들과 축하하는 식사 자리에서 그동안 처마한 궁금증 때문에 아버지에게 그 이상한 제사를 왜 하시는 거냐고 물어보셨다. 서증인은 아버지를 술을 한두 잔 마시다가 얘기하셨다고 한다. 서증인 아버지는 6.25 때 징집되어 휴전 때까지 군에 복무하셨다고 하셨다. 낙동강까지 밀리다가 2차 상륙작전이 성공하면서 북으로 진격하다가 중공군의 기습으로 서증인 아버지가 속한 부대가 거진 와해되기에 이르렀다. 서증인의 아버지 포함 11명의 부대원들만이 산길을 타고 나무로 걸어 내려오게 되었다. 워낙 급작스럽게 공격받고 부대가 와해되면서 봉급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총알이며 먹을 거며 모든 게 부족했다. 그렇게 추위와 공유지림을 참아나며 산길을 따라 걷다가 한 명씩 쓰러지기 시작했다. 한 명씩 쓰러질 때마다 죽은 병사의 분할을 벗겨내어 불어 윗부분 말라란 가죽 부분을 잘라내어 물에 잘 넣어내서 내려왔다고만 했다. 그렇게 국군을 만날 때까지 말이다. 그리고 그때 남아 자라난 단 3명뿐이었다. 무사히 전역하시고 결혼도 하고 서지인도 출산하시고 평범하게 살고 계실 때 어느 날부터인가 꿈을 알아 꾸셨다고 말했다. 같이 호텔할 때 죽어나간 8명의 부하들이 차례차례 꿈속에 나타나 맨발로 어막 모이면서 나오곤 했다. 서증인 아버지는 부하들이 죽고 자기만 살았다는 죄책감에 우이면서 그동안 어디 갔었냐고 우리 집에 가서 따뜻한 닭고기 먹자고 말했다. 하지만 부하들이 한결같이 저는 죽어서 저승에 가야 됩니다. 하지만 신발이 없어서 가지 못합니다. 이를 어찌합니까? 하며 우리도 냈다. 꿈에서 깨고 나서 마음이 더 무거워졌고 부대원들이 신발이 없어서 갈 수 없다는 말이 뇌리 깊이 박혔다. 그때부터 설 다음 날 신발과 함께 제사를 지내게 된 것이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죽어서도 사제인과 사제인 남동생한테 너희들이 그 제사를 이어가달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한다. 그리고 아버지 임종 직전에 병원에 모인 가족을 보시며 환하게 웃으시며 하시는 말씀이 부하들이 모두 신발을 신고 있는 걸 봤다고 제사는 더 이상 안 해도 될 것 같다고 하시더니 다음날 그렇게 떠나가셨다고 한다. 저희 이야기를 하기 앞서 아주 간략하게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저는 지금 30이 훌쩍 넘은 직장인이고 귀신을 보지 못합니다. 두 번째, 아주 지극히 평범한 삶을 살고 있고 귀신이라고 하면 몸소리를 칩니다. 마지막으로 귀신도 신이겠죠. 하지만 저는 신 자체를 믿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종교를 비하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다만 그 사건 이후로 제 스스로가 그렇게 믿고 선하려고 싶을 뿐이죠.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30이 넘어가면 5, 6살 때의 기억이 잘 없으실 겁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5살이 되었던 해에 몇 가지 장면들이 지금도 생생히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부모님이 저를 낳으시고 분가를 하셔서 서울 쌍문동에 살고 계셨습니다. 그러다 아버지께서 보직을 잘못 서시는 바람에 다시 자양동에 있는 친다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구리구리 골목길을 들어가면 단독주택인 할머니 집이 있었고 그 집 지하에 있는 반지하감으로 들어가게 되었죠. 부모님이야 불편하셨겠지만 사실 할머니 집을 편하게 들락날락거리는 저로서는 너무나도 편하고 좋았습니다. 사실 여기까지는 나중에 부모님에게 들은 이야기고 5살 때 기억을 되짚어보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장면은 이사를 왔을 때입니다. 요 날짜에 이삿짐을 싣고 반지하로 짐을 내리던 모습이 말이죠. 지금은 잘 없지만 당시만 해도 골목에는 전봇대가 엄청 많았습니다. 할머니 집 현관문 바로 앞에도 전봇대가 있었고 저는 할머니가 주실 사장을 물고 전봇대에 밑에서 이사하는 모습을 부탁하고 있었습니다. 한참 이사하는 걸 구경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제 왼쪽에 사람의 손이 더군요. 바로 맞은편에 있는 집의 대문 옆에 웬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 얼굴은 기억나지 않지만 어린 나이에 봐도 참 예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수수한 여자였습니다. 그 여자가 물 옆에 서서 빤히 저를 쳐다보고 있었는데 뭔가 어린 제 모습이 귀여워서였는지 쌩끗 웃고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두 손을 배꼽에 가져와서 90도로 이사를 했는데 여자의 표정은 웃는 모습에서 변하지 않고 그대로 저를 보고 있었죠.
그리고 다시 찻잔을 물면서 이자하는 아저씨들을 보고 있는데 10초도 안 되는 사이 다시 고개를 돌리니 여자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별 관심도 없었고 그저 아저씨들이 저 무거운 냉장고를 어떻게 내릴까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뒤 아저씨들이 냉장고를 내리는 순간 왼쪽 시야 구석 틈위에 뭔가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고개를 돌리니 방금 전 사라졌던 그 여자가 정확히 똑같은 자리에 서서 똑같은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5살짜리 애가 그게 이상하다는 걸 눈치채는 건 어려운 일이죠.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저는 여전히 이삿짐을 보고 있었고 문득 저 언니는 어떻게 저렇게 빨리 사라졌다가 나타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만화영화에나 나오는 것 같은 기술을 정말 쓸 줄 아는 건가 싶어서 대체 어떻게 한 거냐고 물어보려고 다시 고개를 돌리는 게 그 여자가 마늘 걸더군요. 얘나 어디서 왔니? 부모님은 어디 계시니? 처음으로 전하는 거에 대면대면한 정환이나 차마 말은 못하고 손가락으로 이삿짐을 가리켰습니다. 이상했던 건 그 여자는 제가 가리키는 쪽은 보지도 않았고 여전히 웃는 표정으로 저만 보고 있었습니다. 미안하지만 부탁이 있는데 들어줄 수 있겠니? 역시나 이번에도 말은 하지 않고 일단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집에 가서 아줌마한테 밥 좀 달라고 해줘. 언니가 배가 많이 고팠나 보구나. 이게 그때 제가 한 생각이었습니다. 아무런 의심 없이 그 집 현관문으로 갔고 옆에 있던 쓰레기통을 밟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옆을 보니 여전히 언니는 저를 보고 있었죠. 잠시 뒤 순발간의 소리가 들렸고 작은 마당을 지나 언니 말대로 웬 아줌마가 나왔습니다. 문을 열고 나온 아줌마는 저를 보고는 너가 초인종 눌렀다고 물었습니다. 그에 대한 대답은 하지 않고 손가락으로 언니를 가리키며 저 언니가 밥 달래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너네들은 아줌마는 안쪽에서 원만 밖으로 내미고는 제가 가리키는 쪽을 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저를 쳐다보며 어떤 사람을 마음하는 거냐고 물었죠. 뭔가 딱딱한 말투였기 때문에 분위기에 압도되어 말없이 계속 손가락으로 언니를 가리킬 뿐이었죠. 아줌마는 뭔가 당황스럽다는 표정으로 저와 제가 가리키는 쪽을 계속 번갈아 가면서 쳐다봤습니다. 그러더니 저한테 너 어디 사냐고 무슨 언니가 있냐고 그걸 장난하면 목숨다고 혼내시는 겁니다. 말 때도 이해 못했지만 아줌마가 소리 지르는 모습에 겁을 먹어서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그런 저를 매섭게 쏘아보는 눈빛도 기억나는데 저게 언니가 소임에게 밥을 달라고 했다고 같은 말만 다시 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 아줌마가 다시 옆을 쳐다봤고 이제는 화가 났는지 제 양 어깨를 붙잡고 너 어디서 그런 짓을 배웠냐고 너희 엄마 어딨냐고 저를 흔드는 겁니다. 억울한 건 둘째치고 너무 무서웠기 때문에 곧바로 울음을 터뜨렸고 이내 부모님이 나오셔서 저에게로 오셨습니다. 그러자 아줌마가 제 어깨를 놨는데 겁을 질려서 난 바로 할머니 집으로 도망을 쳤죠. 얼마나 무서웠으면 분명 부모님과 아줌마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궁금했지만 그리고 창문으로 내려다보면 볼 수 있었지만 그런 엄두도 안 났습니다. 집에 들어가서 할머니한테도 방금 전에 앞집 아줌마가 나를 혼냈다고 바로 일러바쳤죠. 밖에서 큰 소리가 오가니까 할머니도 곧장 내려가셨고 저는 길을 틀어막고는 한참을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잠시 뒤 할머니가 집에 들어오셨고 저를 안고는 저 아줌마가 아주 못된 사람이라고 제 편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럴 뒤에 대충 넘어가게 되었지만 여전히 집 밖을 나서대며 혹시나 그 아줌마를 마주치는 게 아닐까 심장이 쿵쾅 부렸습니다. 아마 그 일이 있고 나서 한 달도 안 지났을 겁니다. 동네 애들이랑 문방구 앞에서 오락도하고 놀이다가 너무 더워서 집에 돌아왔는데 현관을 열고 들어서자 그 아줌마가 거실에 앉아있는 겁니다. 눈이 피둥그레져서 가만히 보고 있다가 더욱 이자를 냈는데 아줌마가 처음 왔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로 변해 있더군요. 엄청 착한 미소의 말투까지 영락없이 엄마처럼 선량한 말투였습니다. 어서 오렴. 아줌마랑 두 번째 보네. 이름은 뭐다? 등 엄청 취한 척을 했죠. 그동안 마음속으로 걱정했던 것들이 풀어지면서 저도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줌마가 거실에서 할머니와 커피를 드시고 계셨는데 저를 무릎에 앉히고는 그날 본 언니 또 갔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당시만 해도 저는 그 언니가 정말 사나는 줄 알았고
그동안 본 적도 없었기 때문에 본 적 없었다고 말했죠. 그랬더니 그때 그 언니가 어떻게 생겼냐고 얼굴에 점이 있었나고 물었습니다. 잘 모르겠다고 말하니까 슬슬 예전 그때처럼 어디안에 올라가기 시작했죠. 그리고 옆에 계시던 할머니다. 숨어 엄마, 오늘은 그냥 자는 게 좋을 것 같다 고 말했습니다. 저도 곧바로 안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잠갔는데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듣고서야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제 방에서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아빠가 오셔서는 낙지 아줌마가 많이 아프셔서 그런 거라고 혹시나 마주치면 그냥 이의자만 하라고 하셨죠. 할머니는 조금 다른 이야기가 하셨습니다. 앞집 아줌마가 못된 사람인데 최대한 피해 다니고 마주치면 대꾸하지 말고 곧장 집으로 들어오라고 엄포로 놓으셨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는 앞집 아줌마가 정말 미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어떻게 저든 피해야 할 나쁜 악당처럼 느껴졌는데 그 말을 열심히 실천하며 살았죠. 이후에도 몇 번이고 마주칠 일이 있었는데 골목 끝에서 그 아줌마가 보이면 쏜살같이 집으로 도망쳐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초등학교로 들어가면서 다시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 그로부터 한참이 지난 시점이 제가 성인이 다 되어서야 그 전말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모들이 집에 와서 부모님이랑 식사를 하고 계셨는데 고3이었던 제가 학원에 갔다가 집에 들어오니 문득 개화 소리가 들리더군요. 현관문이 이중문으로 되어 있어서 현관을 살살 닫으면 누가 왔는지도 잘 모르거든요. 현관에 춘반이 많이 있어서 누가 집에 왔나 싶어서 이중문을 살살 열었는데 그때 제가 들은 말이 예전에 지원이가 말한 그 아줌마 이야기 듣고 얼마나 소름 돋았는지 몰라 였습니다. 이문호 한 번이었는데 제가 들어오니까 당황해서 학원 갔다가 왔냐고 어색하게 이자겨 놨더군요. 한창 예민할 때라 제 이름이 오고 꼭 생가 처음 듣는 아줌마 이야기라고 하니 신경이 쓰였습니다. 무슨 이야기하고 계셨냐고 물으니까 엄마는 아무 이야기 아니라고 어서 씻고 와서 밥 먹으라고 말을 돌리셨죠. 다들 제 눈을 피하길래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일단 가방 넣고 샤워를 하고 다시 거실로 나왔는데 이미 이모들을 집에 난후였습니다. 제가 다시 엄마한테 무슨 이야기하고 있었냐고 분명 내 이야기 나온 거 들었다고 물었습니다. 여전히 엄마는 아무 말도 아니라고 하셨고요. 반에서 공부하다가 도저히 궁금한 걸 참을 수가 없어서 필살기를 썼죠. 자꾸 그 이야기가 생각나서 공부를 못하겠으니 말해달라고 말이죠. 부득부득 옮겨서 도 들을 수 있었는데 이야기를 듣고 그날 공부는 버리지 못했습니다. 앞집 아줌마가 나쁘거나 미친 게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말하더군요. 그 집에 대학교를 다니던 딸이 있었는데 급성 백혈병으로 일찍 죽었고 하필 할머니 집에 이사를 온 날이 딸의 지이였답니다. 제가 봤던 게 아마 그 딸 귀신일 건데 그 집에 가서 옆에 단신 딸이 있으니 밥을 달라고 말을 한 거죠. 그제서야 그 아줌마의 행동과 마음이 이해됐습니다. 지금의 저 같아도 죽은 딸이 옆에 있다고 하는데 어느 부모가 제정신이겠어요. 아줌마도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제가 딸을 보는 게 맞다고 확신했는지 할머니께 저한테 뭐라고 봐도 될지 허락을 구하러 왔던 거였습니다. 할머니나 부모님은 제가 혹시나 귀신을 본다는 걸 알아차릴까봐 아이가 아줌마는 나쁜 사람이고 피해 다니라고 했던 거였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당연히 엄마 앞에서는 별 대단한 이야기가 아닌 것처럼 행동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 포줄들이 맞춰졌습니다. 그 사건은 거기서 끝이 났지만 제가 자라면서 겪었던 몇 가지 이상한 지역들이 더 있거든요. 당연한 거고 자연스러운 거고 누구나 볼 수 있었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사실 비정상적이고 일반인들은 볼 수 없었던 귀신인 적이 몇 번 있습니다.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왜 몰랐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다만 글이 너무 길어져서 그만 줄이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도 영상으로 다뤄두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고인법가님께서 콘텐츠 만드시면서 참고라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지는 않아도 몇몇 사람들은 어리게 자신도 모르게 귀신을 볼 수 있었다는 걸 말입니다. 오랜만에 저도 오싹하고 재밌게 보았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조금 특이한 게 아무래도 좀 믿기 어려운 이야기일 수도 있어서 그런지 본인 명함을 보내셨으나 단지 저는 자소서도 못 써보를 정말 좋은 대기업에서 추측도 있는 분인데요. 사실 여고를 떠나서 귀신을 본다는 것 자체가 일상적인 건 아니기 때문에
굳이 몇 원까지 보낼 필요는 없습니다만 아무튼 굉장히 인상 깊은 이야기입니다. 마치 그런 느낌 났습니다. 크리스마스의 전날로 산타가 선물을 주고 가는 줄 알았는데 그게 부모님이었다는 건 한참 지난 후이라 알았던 느낌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다른 이야기도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되게 흥미롭고 재밌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에게 시리즈처럼 쭉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들어 벌써 저희 어머니는 장례식장을 3번이나 나누셨습니다. 먼 친척 중에 어렸을 때 가깝게 지내던 분들의 장례식장이었는데요. 큰어머니 시댁에 계신 분들이고 어렸을 때 어머니와 동네에서 같이 자랐던 분들이죠. 물론 돌아가시기 전에도 아프다는 이야기는 듣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두 분 모두 올 초에 갑작스레 아프기 시작했다는 거죠. 나이가 60도 넘지 않은 분들이었는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거의 절명에 가까운 수준이에요. 그리고 정확한 내막은 모르셨기 때문에 저런 일은 모르는 일이라고 치부해버렸는데 바로 저번 주에 친척 중 같은 또래인 분이 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장례식장에서 이상한 이야기를 들으셨고 그걸 저한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집안이 덤비도의 땅이 있고 그 마을에서도 오래 살았던 가족입니다. 그러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한 가지 사건이 발생하는데요. 할아버지 또한 이 동네에서 나고 자란 분이셨는데 유독 좋아하는 땅이 있으셨답니다. 작지만 강이 내려다 보이는 찬 중턴이었는데 그 장소에 유독 애착이 강하신 분이었고 결국 그 땅을 나중에 매입을 하셨대요. 그리고 자식들한테 자기가 나중에 죽으면 꼭 저기에 묻어달라고 입에 달고 사셨답니다. 물론 할아버지의 형제분들도 마찬가지라서 거의 선산처럼 그 땅을 헌응했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묘한대로 그 땅에 묘를 만들었는데 형제분들과 할아버지의 부모님까지 그곳에 모시게 되었죠. 그런데 어느 날 집에 건축업자가 불호무산 중개인이랑 찾아옵니다. 차례 골프 잡아줄 계획인데 그 땅을 판다고 찾아온 거죠. 처음에는 당연히 선산이니까 다들 안 된다고 반대를 했디라. 근데 계속 값을 올려주고 사에 잘 달리니까 결국에 땅을 팔게 됩니다. 원래 있던 무덤들은 다른 곳으로 잘 이장하고 그리고 그걸 형제들이 나눠 가지게 됩니다.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으나 형제 5이 나눠 갖고도 각자 사업을 할 정도였으니 꽤나 액수가 클 거라고 예상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직장을 잘 다니고 있던 그 집 둘째 아들이 갑자기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자. 어느 날 아침에 오줌에서 피가 나왔는데 심상치 않아서 병원으로 바로 갔더니 심장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더랍니다. 정확한 병명은 모르겠으나 심장이 녹아내린다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심장을 이식받거나 투석을 해야 되는데 당장 해결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정확하게는 당사자와 치료를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 이유가 가관입니다. 병원을 갔더니 의사가 잘 관리하냐 10년은 더 살 수 있다고 거의 시한부 판정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 본인 스스로도 치료할 의지도 없고 직장도 그만두고 우울증이 쌓이다가 채 2년도 버티지 못하고 집에서 죽었습니다. 더 말도 안 되는 건 정확히 둘째 아들이 죽기 일주일 직전에 사촌뻘 되는 사람이 이장을 한 묘지에 가서 벌초하다가 심장마비로 죽습니다. 일주일 만에 멀쩡한 그 집안 아들 둘이 죽은 겁니다. 이것 때문에 난리도 아니었는데 또 다른 문제들이 생깁니다. 집에서 죽은 둘째 아들이 큰아버지가 암에 걸립니다. 며칠간 시한부 선고를 받았고 자신의 마지막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집 사람들이 슬슬 의심을 할 수밖에 없죠. 자동력이 암도 없었고 심장 두기는 문제도 없었을 뿐더러 심장 마비면 더욱이 전례가 없고요. 그러다 보니 최근에 이 집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스스로 돌아볼 수밖에 없겠죠. 설화쟁절에 단식이 그토록 말했던 땅에 자식들이 묻어지지 않고 다른 이곳으로 이장을 해버린 대가일 거라고 생각이 들더랍니다. 신기한 건 집안 아들들만 절명을 한 건데 딸들은 아무런 일이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1년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이런 비극이 찾아오니까 지금 다들 제정신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심지어 다시 꿀고자니 자다가 그 땅만 사오는 게 맞지 않냐는 이야기도 나온답니다. 더 웃긴 건 나이가 있다 보니 당연히 손주들이 있긴 한데 손주들한텐 일이 없고 비록 그 집 아들께에서 사건이 일어나고 있고 이제는 그대의 아들 하나 남아 있습니다.
회사하면 너무 무섭다고 무덤 근처에도 안 가겠다고 가족들한테 엄포를 놓은 상태고요. 자식들이 죄다 기독교인들인데 이런 일을 겪고 있으니 뺄 수가 없어서 무당이나 보살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귀신은 귀신이다 라는 제목으로 영상 하나를 올린 적이 있습니다. 아무리 내 소중한 자식들이라고 해도 귀신이 되면 자신이 원하는 것만 본다는 거였죠. 상식과 이성이 통하지 않는 이기적인 존재가 귀신이라는 거죠. 어머니도 잘 모르시니까 저한테 이런 이야기 들은 적이 없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신이 도하면 그걸 어쩔 수 없다는 이야기는 들어봤지만 그걸 달래는 방법은 제가 알 적이 없습니다. 결국 귀신도 신입니다. 신을 모시든 안 모시든 그건 본인의 자유죠. 다만 만약 신을 모신다고 하면 정성을 다하라는 옛 조상들의 말이 헛된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드네요. 추석 때 설명하는 거 무전이 있지 않지만 조금 마음가짐으로 가야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국토의 70%가 산지로 이루어졌을 만큼 산이 많습니다. 특히 태백산맥이 이어진 강원도에는 높고 험준한 산들이 많죠. 이 외에도 딱히 산 이름이 유명하진 않지만 맥을 따라 산이 쭉 이어져 있습니다. 이 중 강원도 연월에 삼았던 제 친구가 말해줬던 섬뜩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친구의 시골이 강원도 영월이었는데 어렸을 당시 방학을 하면 시골에 가서 거의 살다시피 한 달 정도를 보내고 서울로 돌아오곤 했습니다. 그때도 초등학생이었을 때 방학을 해서 부모님과 시골로 향했습니다. 처음에는 도시가 아닌 시골에서 노는 게 조금 낯설었지만 차츰 적응하면서 시골의 첫맛을 알게 되었답니다. 낮에는 겨울에 가서 뛰어놀고 벌레도 잡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농사 지은 옥수수나 고구마를 먹으면서 놀았죠. 밤이면 하늘에 수놓은 것처럼 깔린 별들을 보면서 고기도 구워 먹는 게 그리도 재밌었답니다. 아무래도 오래 있다 보니 동네 친구들이랑도 친해지게 되었는데 친구들을 따라 이곳저곳에 탐방하는 게 도시 사람에게는 엄청 새로웠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놀고 있는데 언젠가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시더래요. 절대로 뒷산 구이물에는 가지 말라고 말이죠. 아무래도 강원도에서 오래 사신 분이라 처음에는 무슨 단어인지 몰랐대요. 지리물, 두누무이 등 날쌘 처음 들어보는 단어도 쓰셨는데 그나마 알아들을 수 있었던 단어가 구이물이었죠. 그래서 거기가 어디냐고 왜 가면 안 되냐고 해나에게 물어봤답니다. 할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 더 들어가면 사라지니까 다른 곳은 몰라도 그냥 절대로 가지 말라고 하시더래요. 당초만 해도 워낙 철없이 뛰어놀던 어린아이였기 때문에 사라진다는 말이 와닿지는 않더랍니다. 그래도 어른들이 다시 만나는 곳이니까 일단 알겠다고 하고 친구들이랑 놀러 갈 생각에 대문을 박차고 나갑니다. 근데 그날은 하필이면 엄청 더운 날이었대요. 그래도 강원도 산더락에는 찬바람도 불어서 덥진 않았는데 아침부터 태양볕이 심해서 겨울에 들어가는 것도 힘들었다는 거죠. 그러다 같이 놀던 점 하나가 애들한테 동굴에 가지 않겠냐고 제안을 했답니다. 그때만 해도 동굴에 가본 적이 없었는데 애들이 다 같이 가자고 하니까 엄격변에 같이 따라 나서게 되죠. 속도를 내추고 열심히 산나무에 갔는데 어느 순간 앞을 보니까 절벽 같은 곳이 보였는데 그 안에 쏟아난 손이 있더랍니다. 가까이만 가도 너무 추울 정도로 냉기가 동굴에서 퍼져나오고 있었죠.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엄청 큰 동굴은 아니었지만 나는 위압감이 있는 동굴이었습니다. 친구들은 평소에도 많이 와봤는지 자연스럽게 안으로 들어갔고 이에 질사라 따라가러 갔습니다. 안에 들어가니 동굴에 종류족 같은 것도 많고 어디 교과서에나 볼 법한 모습들이었답니다. 그중 가장 눈에 띄는 건 동굴 한가운데에 있는 웅덩이였습니다. 계곡물처럼 동굴 안쪽에서 흐르는 물이 고려서 만들어진 연못 같은 곳이었는데 어찌나 층없던지 발 안쪽을 몇 번이나 담그고서야 더욱 몸 전체를 넣었대요. 수영도 하고 물싸움도 하면서 신나게 돌고 있는데 무리에서 가장 나이가 많았던 형 하나가 소리를 치러갑니다. 동굴 전체가 오를 정도로 크게 말을 했는데 절대 저 구석탱이로 가지 말라고 하더랍니다. 형이 가리키는 쪽을 보니까 연못 안쪽에서도 구석진 곳이더래요. 전혀 위험해 보이지도 않았고 오히려 그냥 수심이 낮은 곳처럼 보였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자기도 잘 모르는데 어른들이 저기면 절대 가지 말라고 했대요. 대체 뭐가 무섭냐고 서로 말해보 하니까 갑자기 그 형이 뒤로 와서는 말 들으라고 윽박을 지르더랍니다. 놀라서 일단 알겠다고 하고는 그냥 그 주변에 가서는 안 놀았대요.
여기서 알아둬야 될 게 이곳이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셨던 구이물인데 숨겨진 장소도 아니었고 피서객들도 많이 찾아오는 곳이랍니다. 동물 자체가 크고 구이물이 넓게 퍼져 있어서 놀 공간도 많은 곳이고요. 문제는 이게 벌써 20년도 더 된 이야기인데 당시만 해도 조심하라는 문구 하나가 없던 곳이었죠. 아무튼 그렇게 10날이 돌고 나니 다음 날에도 그 다음 날에도 계속 이곳에 오게 됩니다. 그러다 저녁에 집에 와서 친구들이랑 동굴에 놀러 갔다 왔다는 말을 하게 된 거죠. 부엌에서 그 말을 듣고 계시던 할머니께서 삐쳐나오셔서는 절대로 가지 말라고, 왜 거기 갔냐고, 다음부터는 다시는 가면 안 된다고 혼을 내시더랍니다. 할아버지가 말씀하셨던 구이물이 거기라는 걸 그때 처음 알았다고 하고요. 파는 혼이 나니까 정신이 번쩍 들었는데 다음날부터는 친구들이 다 거기에 가서 놀아도 혼자서 개울물에 가서도 갔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다시 서울로 올라갈 날이 되었는데 아쉬웠지만 친구들과 작별의 작을 하고 다음날 기약하게 됩니다. 언제 그랬냐는데 서울에 와서도 열심히 놀고 시간을 보내다가 또다시 방황이 찾아왔고 시골에 간다는 소식에 문득 장남이 생각나더랍니다. 즐거웠던 지역밖에 없었는데 또다시 벨세가리에 그때 같이 놀았던 친구들이 있을까 싶어서 이것저것 다 챙겨서 집으로 나옵니다. 역시나 동네에 살고 있던 친구들이 있었는데 몇 명을 제외하고는 작년에 봤던 친구들이 그대로 있다합니다. 처음에는 조금 어색했지만 이내 다시 친해져서 같이 놀게 되었는데 다시 마을에 있던 삼례집 아들이었던 놈이 안 보이더래요. 삼례는 여전히 있었고 자자도 하고 있었는데 어디 갔는지 안 보여서 같이 놀던 친구들한테 걔 어디 갔냐고 아무 생각 없이 말했답니다. 그랬더니 무리에 있던 애 중 한 명이 시큰둥하게 걔 죽었어 라고 말하더래요. 처음으로 죽음이라는 걸 마주하는 순간이었는데 당황해서 왜 죽었냐고 어디 아팠냐고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불물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못 나왔다고 물에 빠져 죽었다고 말하더랍니다. 그 이후로 동네 애들도 거기에는 다시는 안 가고 지금처럼 개울에서만 논다고 말이죠. 뭔가 꺼림칙하고 섬뜩한 느낌이 들었지만 사실 당장은 와닿지 않아서 일단 놀았죠. 전날 일이어서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마당에서 자리를 펴고 술을 드시고 계셨는데 그 옆에서 할머니랑 엄마랑 옥수수를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답니다. 그러다 볼또 삼회집 아들 이야기가 생각나서 그 친구 왜 죽었냐고 물었대요. 당연히 어머니는 그 사실을 몰랐고 보통은 애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안 하셨겠지만 할아버지께서 시큰둥하게 그런 줄물에 빨려 들어가서 못 나왔다고 하시더랍니다. 시체도 못 건졌다고 말이죠. 아버지는 여기서 나고 자랐기 때문에 불물을 알고 계셨는데 어쩌다 거기 또 들어가냐고 거기 막아버리던지 해야지 왜 안 하냐고 수면을 하시더랍니다. 엄마도 궁금하니까 거기가 뭐 어느 곳이냐고 물어보셨는데 이미 다녀온 적이 있었기 때문에 친구가 막 설명을 해줬죠. 부석대기에 들어가면 안 되는 곳이 있는데 그냥 개울물 같은 곳이라고요. 그리고 할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자리가 물이 빨려 들어가는 곳이되 워낙 힘이 좋아서 한 번 들어가면 절대로 나올 수 없는 곳이라고 말하시더랍니다. 정리를 하자면 산에서 물이 흘러내려오는데 그게 동굴에 모이는 곳이 있고 그 밑으로 구멍이 하나 있는데 그게 그리 크지 않아서 수압이 엄청나답니다. 물이 계속 흐르고 있기 때문에 밖에서 보면 잘 보이지도 않지만 바로 뛰면 순간 엄청난 수압 때문에 그대로 빨려 들어가고 꺼내지도 못할 뿐더러 그 물이 어디로 나오는지도 모른답니다. 동물의 사람들한테 알려지기로는 물줄기가 산을 타고 빙빙 돌다가 담으로 나온다는 거였죠. 당연하게도 그걸 조사한 건 아니었고 한 번 그 시체가 단에서 나온 적이 있었대요. 당시 마을에 살고 있던 중학생 남자애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서 놀다가 빨려 들어갔고 어찌나 들어있던지 다 잘려서 나왔는데 시체가 간에 둥둥 떠있더랍니다. 모르긴 몰라도 몇 날 며칠을 찾아내고 간에서도 수색을 했는데 갑자기 시체가 나온 걸 벗어난 산 안에서 빙글빙글 돌다가 나온 거라고 추측이 가능했단 거죠. 그 말을 듣고 있으니까 먹던 옥수수가 그대로 입에서 나올 만큼 무섭더네요. 심지어 그게 아버지가 어렸을 때보다 한참 전에 있었던 곳이고 아무리 애들한테 말을 해도 지었고 거기 가서 놀고 있다는 거죠. 발빼도만 했지만 피서객들도 자주 찾는 곳이라 2년에 한 번은 꼭 거기에 들어가 쫓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이 집을 내면 구멍을 막거나 못 들어가게 해야 되는데 한 번 구멍을 막으려고 하니까 동굴 물이 내려가지도 못하고 너무 수험합니다. 헬스를 칠 수도 없고 그냥 간단한 안내판 정도는 뒀는데 다시 가보면 안내판도 없어지고 놀고 있는 사람들만 있다는 거죠.
그날 이후로 다시는 거기에 가는 일은 없었지만 성인이 되고 나서 시골에 놀러갔을 때 문득 부인물이 생각나더랍니다. 그래서 산책도 할 겸 동굴에 다시 올라가 봤는데 딱 그 부분만 펜스가 쳐져 있고 안내판이 붙어 있긴 하더랍니다. 여전히 그 구멍은 메우지는 못했고요. 제가 이 친구한테 직접 들은 이야기였지만 다시 생각해도 정말 끔찍합니다. 시체를 찾을 수도 없고 찾더라도 이미 불어서 찢어진 자체가 나온답니다. 아이 시체를 못 찾아서 장례도 제대로 못 치른 집도 있다는데요. 마을 사람들이 부르는 예포 고인으로 명출이 되지는 않아서 그런지 부인물의 정확한 지명은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나오지는 않습니다. 확실한 건 가끔 개붐이나 잔인으로 가면 2차 사고가 많이 나는 곳이라는 템만이 보이죠. 그러는 곳은 아예 그리고 애초에 안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전라북도 인실 고을의 오원천이 흐르는 어디에 있는 오원이라는 마을에는 도깨비길이 쌓았다는 전설이 있는 톡이 있습니다. 이 도깨비 왕족에 관한 전설은 다음과 같은데요. 조선시대 임실 고을에 좌소를 하던 마시점을 가진 관리가 있었는데 그가 아직 신분이 그리 높지 못했을 때의 일이라고 합니다. 어느 날 그가 저녁에 들에 나가서 개울에 적의 꼬리를 잡고 있었는데 5알의 돌입은 돌을 축비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돌이 예뻐서 집으로 가져왔는데 밤이 되자 돌이 영롱하게 빛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보통 물건이 아니라고 생각하고는 이 부수를 괴짝 안에 넣어서 잘 보관해 놨죠. 그로부터 며칠 뒤 잠을 자고 있던 마씨는 누굴가 자기를 부르는 소리에 눈을 뜨게 됩니다. 그 소리가 마당에서 나고 있었는데 마씨는 그 소리를 따라 마당으로 나갔죠. 마씨가 마당으로 가자 본 것은 산 사람이 아닌 도깨비들이었습니다. 마씨가 순간 겁이 났으나 서대부의 체면을 지키기 위해 헛기침을 하면서 웬 놈들이냐 라고 그들에게 소리를 쳤죠. 그러자 도깨비들 중 하나가 나서더니 애벌을 곧거라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저희가 비랑구를 잃었는데 어른께서 그곳을 갖고 계심이 원컨대 빨리 이를 돌려주소서. 말이 끝나자마자 여러 도깨비들이 달려와서 저마다 비며 사정을 했다고 합니다. 연고를 모르는 마씨는 아니 그런 물하니 그게 도대체 뭐냐 라고 되물었습니다. 그러자 한 귀신이 어르신께서 며칠간에 얻으신 귀한 돌이 바로 비랑구입니다. 이같이 말하면서 돌려주기를 간청했으나 마씨는 순간 고민이 다자. 그 고집이 아까워서 선뜻 내어주기는 싫고 거절할 궁미를 생각해냅니다. 그러다 다급해진 도깨비들이 hum정을 붙입니다. 어른께서 만일 원하심이 있으시면 어떤 것이든 바꿀 것이니 제발 귀한부만은 되돌려주십시오. 순간 마씨는 매번 잠만 오면 마을에 우원천이 번남아야 마을 사람들이 보자 하는 걸 알고 이들에게 제안 하나를 합니다. 너희가 만약 하룻밤 새이 우원천에 돌로 만든 톱을 쌓으면 내가 귀랑부인지 뭘지 보여준다. 이 제안에 도깨비들은 흔쾌히 수락합니다. 도깨비들이 기뻐하며 내일까지 뚝을 만들기로 한 약속을 지킬 것을 다짐하고 그들은 물러갔죠.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정말로 오원천에 도리들을 쌓은 기나긴 뚝이 번듯하게 만들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마을에서는 갑자기 지어진 뚝 때문에 소란이 일어났고 마시된 마을 사람들에게 간담회 일을 이야기했죠. 마을 사람들은 도깨비들이 너무나도 고마워서 마씨에게 부수를 돌려주면서 따로 또 원하는 게 없는지 물어볼 것을 원합니다. 밤이 되자 도깨비들은 다시 마씨에게 모여들었고 마씨는 그들에게 귀한물을 약속대로 되돌려줬습니다. 그리고 뭐 원하는 게 없는지 물어봤으나 도깨비들은 이제 저승으로 가야 되니까 마지막으로 이진 음식이라 먹기에 콕 한 말만 삶아달라고 말했답니다. 마씨는 곧 화인들을 시켜서 콕 한 말을 삶아서 잔치를 베풀고 그들의 요구에 보답하고자 합니다. 참 희한하게도 도깨비들은 한 살 안에 콩을 하나씩만 나눠 먹었습니다. 하지만 맨 끝에 앉았던 한 마리의 도깨비만이 콩을 얻어먹지 못했죠. 도깨비의 수에 비해서 하나니 꼭 모자랐던 겁니다. 그 도깨비는 화를 내며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립니다. 이 도깨비가 숨수로 불어서 자기들이 쌓아놓은 똑 한가운데 도석장 안에 돌들을 뽑아서 독에 구멍이 나게 망가뜨려버립니다. 마씨는 하루 수 없이 다시 돌을 주워다나 그 빈틈을 막았다고 합니다. 이 뚝을 해마다 장난을 겪었지만 400년을 넘기에 언제나 새로 쌓은 듯이 멀쩡합니다. 하지만 코를 못 먹은 도깨비가 헐었던 부분만은 마씨가 메웠는데도 해마다 잠맛되면 무너지곤 하죠. 이 전설이 오랫동안 그리고 그 장롱에 대한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여러분이 방금 들은 이야기 오싹한 기분이 드셨다면 음산한 비밀들 채널을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 여러분이 영원히 숨겨져 있을지도 모르는 장소에 대한 경험을 안에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집에 숨겨진 비밀들을 마주할 용기가 있나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